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판결에도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외쳤습니다. 민주당도 당대표 교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단일 대우를 강조했지만 8일 뒤에 있을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비명계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요일 뉴스탑10 뉴스고수 네 분 소개합니다. 네, 어제 비가 내린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집회에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양 팔을 들어 올리면서 결코 죽지 않는다. 모습이 흡사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나왔던 집회에 있었던 다양한 발언 준비를 했습니다. 이어서 자, 과거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날, 그리고 그 김문기 처장이 운명을 달리한 날 이재명 대표 측이 공개했던 동영상까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어제 집회에서 나왔던 발언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지 여러분,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준 그 길을 제가 따라왔습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예, 최수영 평론. 네. 지난주에 2차 집회 때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와 어제 이 비가 오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의 음성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난주에는 많은 것들이 좀 불확실성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의 신락 같은 희망이 있어서 톤 조절 좀 했고, 그다음에 탄핵이라는 단어도 차마 내 입으로 하지 못할 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 앞으로 날아오는 돌멩이를 운명이라고 한다면 뒤통수로 날아오는 돌멩이를 숙명이라고 한다. 지난주까지는 사법부 판결이 혹시 운명의 장난일 수 있었다고 치지만 지금은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가 결기가 저렇게 묻어나고 정말 죽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하나만 더 이재명 대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안 죽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법부의 판결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정말 사법부의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민주주의도 죽지 않고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해서 살아가는 게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인가요?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숙명적으로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여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 보시기에는 죽지 않는다. 물론 뭐 본인이 생각했던 무죄나 또는 벌금형, 가벼운 벌금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뭐 사형을 선고한 것도 아니고요. 징역을 선고한 것도 아니고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죽지 않는다라고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정치적으로 본인을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판사가? 1심 선고가 나온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금 해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까지 나서서 이재명 대표가 마치 모든 정치적 생명을 다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지지자들 앞에서 나 죽지 않았다, 나의 생명력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런 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3심제 국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심에서 비록 이재명 대표에게는 다소 불리한 그런 판결이 나왔지만 앞으로 2심의 항소심과 또 저 대법까지 이 항고심까지 가다 보면, 상고심까지 가다 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미 이재명 대표는 그 과거에도 대법에서 유죄가 무죄로 바뀌면서 정치적 생명력을 이어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자신 있게 지지자들에게 그 설파하고 그러면서 지지자들도 함께 동참해 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는 그런 목소리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보시기에는 많이들 언급하지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연기를 따라왔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대통령이 되기까지 어쨌든 기억주의에 도전하기 위한 그런 헌신과 고난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국민들도 이제는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바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들이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자,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이건 선거법을 어기고 룰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 조선노동당에 대한 대북 불법 송금까지 이런 것들이 도대체 국익과 무슨 관련이 있으며 이것은 시장이나 어떤 그 도지사 재직 시절 또는 대선 후보 시절 개인의 비리나 불법과 관련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꾸 끌어와서 어떤 정치적인 레토릭을 정치적 레토릭으로 활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성추인 부의장. 어제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장에 많은 인파가 모였었습니다. 1차, 2차 집회 때와는 조금 이제 숫자가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저 화면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1차 때 30만이 왔다고 민주당이 주장했고 2차 때 20만으로 줄었다가 3차 때 다시 30만 명이 모였다라고 민주당은 추정을 했고요, 자체로. 경찰 추산은 17,000, 15,000, 25,000입니다. 자, 30만이 나왔다는 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숫자가 늘어났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1차, 2차와 비교해서 그 기상 환경도 가장 안 좋았습니다. 비도 내렸고 온도도 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추산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나왔다. 어제 집회의 목적이 뭐 계속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건 이재명 대표의 방탄 집회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계속 주장합니다. 이거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바라는 국민들이 모여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인원이 모이고 있는 것은 재판 결과가 나온 것과 상관없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원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공정을 다시 되살리라고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결집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번 주 판결이 갖는 의미는 또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일단 김혜경 씨의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거기에서 판사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직접 증거는 없지만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판정이 날 때 거기에 검찰이 뭐라고 했는지 직접 증거는 없기 때문에 정황 증거와 간접 증거는 있는데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불공정함.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장모의 그런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뭔가 이득을 얻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방어를 하다 보면 이렇게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왕왕 있는 와중에 지금 대통령의 칸에서는 지금 뭐 기소가 면제되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멈춰 있고 이재명 대표 야당의 낙선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한 판결을 내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에 분노한 국민들이 조금씩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불공정에 분노한 시민들이 집회에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는데, 자, 이재명 대표 과거 여러 차례 정치적 위기를 겪기도 했고요. 실제 피습을 당하기도 했었죠. 당시에도 가까스로 다행히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는데 이 기소부터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기소부터 선고까지 무려 800일 가까이 걸렸습니다. 워낙 긴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동안 이재명 대표 참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와 한동훈 대표 거기에 대한 해석, 반발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요? 누가 죽여본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우리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그렇게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평소에 이재명 대표다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죽는다 말은 사실 보통 일반인들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산다 좋아진다 이렇게 해야지만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이었죠.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칼로도 죽이려고 했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법, 펜, 칼. 칼은
진짜 흉기 피습이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법과 칼은 뭡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펜이라는 거는 또 펜도 얘기 안 할 수 없죠. 펜은 언론이 자기를 그렇게 몰아세웠다는 예. 얘기예요. 우리가 뭐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을 관용구처럼 쓰니까요. 자, 근데 칼은 누가 써? 칼은 뭐 그렇다 쳐고 법은 그럼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타깃형으로 맞춤형으로 징벌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질렀던 혐의에 대해서 사법부가 그렇게 지난한 시간, 그 많은 시간을 걸쳐가지고 심판했던 걸 가지고 저렇게 평가하는 거. 저는 정치인은 말이죠. 희망의 언어를 내야죠. 정치인은 희망을 파는 장사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장사꾼 같아요. 최소한 정치인이 지도자가 저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담대하게 본인의 어떤 그런 불행마저도 국민들에게 관용과 타협, 그다음에 용서 이런 걸 화해 메시지를 내야지 이런 식으로 대결을 부추기고 증오를 부추기고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맞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그때 대승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이재명 대표가 좀 더 담대하게 우리 사회를 끌어안고 용서하는 그런 좀 큰 틀의 메시지를 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것도 좀 달라졌을 거라 보는데 저렇게 극단적인 대결로 구도로만 몰아가는 것 저렇게 편협한 모습은 정치 지도자로서의 정말 자질일까라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예, 어쨌든 테러를 당한 일도 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뼈아프고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랬다고 치면 자, 김주희 전 대변인. 국민의힘의 김용태 의원이 이런 걸 SNS에 소개를 했어요. 쿼블러로스의 분노의 5단계.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보통 어떤 암 환자들이 겪는 어떤 그 감정의 변화를 표기한다고 합니다. 처음엔 내가 가령 만약 암에 걸리면 에이 절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절대 나는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먹는데 자기 부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화가 치밀 내가 그동안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암에 걸리냐 이런 등등의 사이클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분노 1, 2단계에 와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래서 김용태 의원이 이렇게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몰랐는데 지금 이건 아마 비유가 좀 전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지금 부정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뭐 이런 지금 단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재명 대표는 매우 정상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이 정치적 이 그 기소권이라는 수사와 기소를 지금 독점적으로 하면서 정치적으로 약한 사람에게 굉장히 강한 매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 검찰이다 이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이루어진 기소 또 그 기소를 통해서 판단받은 이 어떤 이 사법부의 재판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이 분노 조절의 뭐 그 지금 분노의 5단계에서 지금 분노 단계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아니고요. 또 정치적 공세를 이상한 프레임으로 잡아가는 그런 방식의 이런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여당 일각에서는 뭐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다. 죽는 건 주변 사람.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은 끝난 거다. 사람들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말을 이재명 대표가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을 하는 논객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요. 이제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몰랐다고 얘기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김문기 전 처장의 가족들 또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들 아버지의 또 아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파했다는 박종원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이 나왔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김문기 전 처장의 발인식 날에 민주당이 공개했던 영상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영상을 만나보시죠.
자, 송영 대변인, 저게 2021년 12월 24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때 공개된 동영상입니다. 저 영상이 업로드된 시점이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날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의 발인 날이었죠. 날짜 순서대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2021년 12월 21일에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 동안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4개 방송사에서 이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질문을 받고 이번에 기소 대상이 된 발언들을 합니다. 그중에서 그 골프 발언은 가장 마지막 날이었던 12월 29일에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시는 저 영상이 2021년 12월 24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공개가 된 것인데 당시에 김문기 그 처장의 유족들이 저 영상을 보고 얼마나 가슴을 쳤겠습니까? 그 김문기 처장의 노모가 정말 오열 통곡을 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들렸거든요. 그리고 그 김문기 처장의 아들이 이번 그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김문기 처장이 가족에게 보냈던 그 9초짜리 짧은 영상 편지 있지 않습니까? 나 시장님과 골프 쳤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바로 그 영상이 이번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저 동영상을 찍은 날짜가 발인식 날 찍은 건 아닐 겁니다. 일찍 촬영이 됐고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공개를 했을 텐데 어쨌든 저 영상이 공개되면서 지금 화면 속에 있는 김문기 처장의 가족들은 굉장히 가슴 아팠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최수영 평론가. 네. 근데 사실 아주 우연의 일치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주변의 인물들이 많이 유명을 달리하셨어요. 네, 그렇죠. 여럿입니다. 네. 그중에 한 분. 비서실장을 지냈던 분이 이런 그 글을 남겼다면서요? 그 전모 씨죠. 근데 저 극단적 선택을 해서 저렇게 안타까운 정말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저 글귀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왜냐하면 비서실장이잖아요. 성남시. 이재명 대표가 공직을 처음 시작한 곳입니다. 그 비서실장을 역임하셨던 분이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백현동 당시 모든 사안에 있었던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아마 본인은 또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책임질 일들에 대해서 많은 숙고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 분이 최종적으로 남긴 메시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재명 대표가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그 회한들을 이제 내려놓고 더 이상 정치를 하는 것이 국민 인복을 위하고 국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가 아마 담겨있지 않아도 저는 함의로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당신이 정치를 향해서 더 치달을수록 그 반면에 있었던 뭐 모습들은 더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저게 나와서도 지금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사법적인 이런 판결에도 좀 수용할 줄도 알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이런 삶의 앞만 보고 달렸던 그런 정치적 삶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치를 하다 보면 참 적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텐데 어쨌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뼈아픈 일이 됐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번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여러 유죄 판결의 증거로 나온 것. 김문기 씨가 유족에게 남긴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성치훈 부장. 저 동영상, 9초짜리 동영상을 비롯해서 증거의 요지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김문기 씨의 외장 하드 속 파일, 뉴질랜드 오실 때 즉석밥, 고추장, 김치, 라면, 녹차, .hwp 이런 파일이 들어있는 것이 결국 같이 출장을 갔고 그다음에 출장 가서 같이 골프를 쳤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증거로 쓰였다는 거예요. 보면 사실 보통 뭐 해외 출장 가면 밥도 먹고 고추장도 싸가지만 뉴질랜드 오실 때라는 걸 봐서는 본인이 가서 준비하는 그런 증거, 그런 준비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근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 저런 것들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출장을 간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골프를 같이 친 적이 없다고 말한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일단 김문기 처장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는 뭐 그리고 유족들의 분노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저만큼 김문기 처장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도 하고 같이 출장도 가고 본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것도 아주 좋은 기억으로 갖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 다 이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께서는 더 서운하고 아쉬워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뭔가 이재명 대표가 당시 시기에 나는 그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딱 꼭 집어서 이 김문기 처장이라는 사람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 팩트가 아니다라는 뭐 뒷받침이 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계속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이나 이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죽음이고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분 맞지만 그것과 이재명 대표가 그분을 기억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조금 별개로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9월에 선거법 위반 재판 도중에 이재명 대표는 객관적으로 접촉은 했던 것 같지만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다. 40대 중반부터 내 기억이 언제나 100% 옳은 것은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 저도 어제 했던 일 중에 일부 생각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요.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송영훈 대변인, 결국은 이 김문기 처장이 결국은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있는 인물이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본인의 무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는 사람도 잘 몰랐다라고 봤다는 거죠, 재판부는? 맞습니다. 그 김문기 처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본인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재판에서도 주장한 바가 뭡니까?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재판을 받으면서 당시 주요 실무자가 누군지를 알아보니 김문기 처장이어서 그때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요, 어느 한두 장의 사진이나 영상만 갖고 저 골프 발언에 대해서 유죄로 판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하는 발언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를 하면서도 김문기 처장과 이재명 대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설치했습니다. 예. 보면은요, 이재명 대표는 2009년에 김문기 처장을 처음 알게 돼서 예. 저 호주, 뉴질랜드 출장만 같이 간 것이 아니고 2018년까지 여러 회의를 하고 보고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성남시장을 그만둘 때까지요. 그런 내용들에다가 앞서 제가 8일간 4번의 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골프 발언은 가장 마지막에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충분히 과거의 기억을 환기해보고 팩트체크를 해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 골프는요,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가서 그 일행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쳤는데 골프 친 사람 딱 3명입니다. 이재명 대표, 유동규 본부장, 그리고 돌아가신 김문기 처장입니다. 뭐를 내야 모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의문의 여러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관련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치 공세로 흘러가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에 감사.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대표였으니까 본인이 셀프 감사를 한다는 뜻일까요? 자, 위증교사 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1심에서 높은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 위증교사 재판은 중계가 가능할지, 이 두 가지 대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한동훈 대표,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 얘기를 했었고, 하지만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고, 결국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부터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자, 연이어서 들어보시죠.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허위 증언을 통해서 재판을 방해하기로 계획하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치라는 것은 성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연 성과가 있었느냐. 제가 요새 다니면 국민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왜 이재명 대표 구속이 안 됐습니까?
왜 구속을 못 시켰습니까? 영장 왜 기각됐습니까? 예, 성추행 부장. 저 발언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구속영장에 대한 반드시 발부가 필요하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영장 판사가 일부 혐의는 인정된다고 소명된다고 하면서도 기각을 했다는 말이죠. 도망갈 이유가 없다. 증거인멸할 이유가 없다라는 등등의 이유로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일부 수세에 몰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름 실형 이제 중형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검수완박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영원히 묻힐 뻔했다. 법무부가 검수 원복 시행령을 만들어서 검찰의 위증교사를 수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당시의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었던 거죠. 근데 전 한동훈 대표죠. 한동훈 예. 대표의 저 말은 좀 왜곡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치 본인이 시행령을 통해서 뭐 검수 원복을 시켰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시키지 않았더라면 이재명 대표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들리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검찰이 갖고 있던 권한을 경찰에게 좀 더 주고 경찰에 수사를 한 것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있는 걸 제한하는 것이 검수완박이었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해서 뭔가 저런 식으로 만약에 그러면 경찰이 아무것도 안 했을 거라는 걸 예측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과한 발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또 우리가 봤던 나경원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저렇게 공격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당시에 이 영장을 내는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지 예, 않았습니까? 판사가 아니죠. 판단 주체는 그 당시 부장판사였기 때문에 예. 왜 그거 책임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 묻는지 마치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그거를 요청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됐다는 듯이 예. 발언하는 걸로 들리는데 제가 봤을 땐 저렇게 공격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한동훈 대표가 뭔가 본인이 아무래도 보수 진영에서 좀 수세에 몰렸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굳이 이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발언 역시 저는 설득력이 그렇게 있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성룡원 대변인. 제가 이건 시간 순서대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를 하고 나서 갑자기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면서 검수완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 이걸 공포를 하죠. 예. 그 법의 내용이 대부분의 범죄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 국민의힘에서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거기 열어놓은 그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 등을 이용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날이었던 2022년 9월 9일에 시행령을 그 대통령령을 제정을 합니다. 그때 보면은 거기에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무고, 뭐 범인 도피, 도주 이런 사법방해 범죄들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위증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이 된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법이 2022년 9월 9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조사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그 녹음 파일, 압수수색을 해서 발견이 된 게 2023년 2월 7일입니다. 그때 4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 김진성 씨의 자택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녹음 파일이 5년 정도 지나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그 수사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될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수 원복 시행령이 없었다면은 실제로 이 사건은 묻혀서 재판까지도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자, 이런 과정이 과거에 있었군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했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 민주당에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우리 국민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입니다. 예, 김육전 대변인. 뭐 아직 3심까지 남았고 항소심도 있고 상고심도 있는데 벌써 다 끝난 것처럼 들린다는 분도 계세요. 자,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도대체 뭐냐? 독립운동이냐?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냐? 이거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검찰의 지금 그 우리 법을 정말 얼마나 공정하게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이런 그 말씀들을 많이 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장외 집회를 크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들이 뭐냐 하면 지금 이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을 가지고 굉장히 검찰이 이 부분을 남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민심의 법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왜 이렇게 그 무리한 기소를 했느냐 하는 부분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그 법을 철저하게 집행하고 적용할 것이라면 다른 누구에게도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로 같은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그 부분에 있어서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역사가 지켜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앞으로 이 검찰이 법 집행 얼마나 공정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무게감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1심뿐만 아니라 2심, 3심도 이 법을 통해서 그렇죠. 재판받아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은 여전히 중요한 상황이고 그 법정에서 앞으로 판단받을 것은 받아야 되지만 이 법정뿐만 아니라 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염두에 두는 그런 집행도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국민과 역사의 법정이란 이런 단어도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임 평론가 보실 때는 오히려 이제 그런 발언들이 있었을 때, 과거 이제 한명숙 전 총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본인들은 역사의 법정에서 무죄 비슷한 얘기를 했었지 네, 않습니까? 했죠. 그렇다면 우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인가? 네. 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을 텐데 네. 굳이 저 얘기를 미리 꺼내는 이유는 어떻게 있다고 보세요? 지금 본인들이 도저히 사법적 판결로선 빠져나갈 수 없다고 보니까 미리 저는 약간 방어선을 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 과거 삼한 시대에 범죄자들이 도망가면 잡지 못하는 소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민심과 역사의 법정이 소도입니까? 범죄자, 죄를 지었고 내가 합당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상권 분립의 원칙이고 법치주의 국가의 그게 본령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결은 사법부의 판결이고 민심과의 역사의 법정에서는 우리는 무죄라면은 그럼 거기는 특별한 소도입니까? 제가 되묻고 싶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심에 판결을 내렸으면 그럼 100만 원 이하 유죄가 나왔으면은 그것은 정의로운 판결입니까? 100만 원 이하 판결이 나왔으면 그건 정의로운 판결입니까? 또 민주당의 잣대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저는 저런 식의 국민인식과 동떨어지고 보편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은 저런 이야기들이 공당의 대표자들 입에서 공공연히 나온다는 거, 저는 저거 나중에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지 그건 걱정됩니다. 예. 자,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이제 1심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항소심, 상고심이 계속될 텐데, 자, 25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8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선거법 위반보다 무죄 입증이 더 까다로운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남아 있습니다. 자, 위증교사 사건, 이 녹음 때문에 불거지고 있는데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래서 혹시 내가 김규일 대표한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이 된다. 예. 자, 성취 부위원. 지금 저 목소리가 더 길게 많이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일부만 편집해서 됐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게 아니다. 있는 그대로만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다. 라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보셨지만 작년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에 892자짜리 기각결정문,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요 발언이었어요. 다른 그 혐의가 아니라 위증교사 혐의. 이 재판, 8일 뒤에 있을 재판입니다. 자,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8일 뒤에 있는 재판은 저 당시 판결을 냈던 유창훈 부장판사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판사에 따라 이 해석이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들었던 그 녹취록, 풀 녹취록이 그 30분짜리입니다.
30분 자리에서 저런 성향의 발언, 내가 거짓말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기억을 좀 되살려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말을 한 12번 정도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러면 30분 동안에서 12번이면 거의 한 2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중간중간 이거를 강조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의 통화가 갖는 위험성, 분명히 녹취가 될 거라는 걸 인지하고 통화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통화가 위증교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이 판결이 무죄로 갈 수도 있다. 근데 다만 그 김진성 씨가 본인이 위증을 했다고 말해버린 점 그런 것들은 좀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창훈 부장판사는 저 당시에 혐의가 인정됐다고 소명된다고 판단을 했지만 판사에 따라 충분히 다른 판결도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송영호 대변인.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런 SNS 글을 올렸어요. 자,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에 이미 포함이 돼 있다.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증교사 재판에서 법정 구속형이 떨어지면 그러면 원래는 보통은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와서 과반수가 동의해서 체포동의 넘어와야지만 되는데 이거는 이미 통과된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구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보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야당 대표에 대해서 1심에서 구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신을? 그건 이제 재판부가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도요. 체포동의안 표결이 다시 필요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게 사례가 있어요. 그 2022년 9월 22일에 당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용인갑 국회의원이었습니다.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유죄 실형을 선고받고. 그런데 이 정찬민 의원이 2021년 9월 29일에 이미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그 체포동의안 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한 번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석으로 나온 상태였는데요. 재판부가 법정 구속하면서 별도로 국회에 체포동의안 보내지 않았거든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그 대법원 예규 중에서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8조에 보면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속을 할 때는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 체포동의 요구안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예외를 몇 가지 두고 있는데 그중에 뭐가 있냐면은 체포동의 요구를 해서 그 동의에 따라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에 청구하는 구속영장은 그게 필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규정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법정 구속을 할 때 다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낼 필요는 없고 한 번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범죄 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바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김질전 대변인 보시기에는 어쨌든 이 재판이 굉장히 이제 관심이 생겼습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은 비공개했는데 혹시 이 재판은 생중계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도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별로 없다. 예. 왜냐하면 이미 그 이번 선거법 위반 그 선고 과정에서도 봤지만 전 국민이 거의 실시간으로 모든 내용을 다 확인하고 그 과정을 다 보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세하게 중계들이 되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어떤 공공의 이익이 누락되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 들고 방금 전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했던 동의안이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정기국회 회기 중입니다. 이 회기 중에 과연 현역 의원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더 검토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소식 여기서 정리해보고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의 얼굴이 보이고 부활은 헛꿈. 누가 뭘 어떻게 부활한다는 뜻일까요? 자, 이재명 대표 본인의 어떤 이 먹사니즘, 이 경제 정책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과 비슷하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죠.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민주당이 계속 먹사니즘 얘기를 하는 대한민국 상황과는 맞닿아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 결국 방향도 앞으로 가야 될 방향도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트럼프 당선인과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기 전에 왜냐하면 여러 의원들의 입에서 트럼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요. 트럼프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서 대통령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비슷하다라는 뉘앙스의 발언들을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트럼프 당선인의 죄상은 다르다.
대통령으로 돼서 부활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거는 헛꿈이다. 이렇게 나경원 의원이 SNS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두 사람, 이재명 대표와 트럼프 당선인의 죄목은 뭐가 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도요. 의회 난입, 선거 개입, 기밀 반출, 성추문 입막음, 작가 성추행, 자산 부풀리기 등등의 많은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다음 주에 재판 결과 나오죠. 대장동 특혜 의혹과 대북 송금 사건 등등의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수영 평론가, 그러니까 미국은 이 법보다 어떻게 표심이 더 위에 있는 모양이에요. 이 많은 여러 가지 의혹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뽑아줬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되면 본인의 죄를 사하니라. 그래서 셀프 사면 얘기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좀 다르나요? 다르죠.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고 미국은 주법이 있고 연방법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저 죄목은 사실은 대통령 재임 중에 저질렀던 일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래서 연방 대법원이 지난 7월에 대통령 재임 중에 공적으로 있었던 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있다라고 연방 법원이 연방 대법원을 해줬기 때문에 부활의 길이 열린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역임하지 않았습니다. 저거는 성남시장 대부분 재임 시절에 벌어졌던 정책에 대한 문제고 본인의 개인 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르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까지 소환하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정말 뭐 예수님 부활하듯이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잘못하다 보면 브라질 룰라 대통령도 소환될 것 같아요. 브라질 룰라 대통령 그만두고 감옥 갔다 다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런 사례까지 아마 저는 온갖 세계사의 희귀한 사례들도 다 소환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민주당의 헛꿈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사법 질서에 승복하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혹여 이번에 기회가 없더라도 다음에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법적인 그런 판결에 제대로 승복하는 길, 깨끗한 모습 보이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추행 부의장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요. 잠깐만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자꾸만 비교하니까 이런 제가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미국의 대통령이 갖는 지위가 한국 대통령과의 궁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내가 더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그 원래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걸린 것이 언론에 발표되려고 하자 트럼프의 골프 애교를 위해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대통령실과 지금 이재명 대표는 나는 그런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좀 비슷한 게 있다라고 좀 강조를 하는 것은 뭐 한국에서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미국 대통령과의 궁합을 내세우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저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뭔가 뭐 토론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다든가 뭔가 허위 사실을 얘기한다든가 이런 걸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유권자에게 오롯이 맡깁니다. 유권자들이 보고 이게 거짓말을 많이 했다고 판단하면 그 사람을 찍어주지 말라는 게 미국이 추구하는 정치 방식이고요. 한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토론 과정에 나온 이런 아니면 선거 과정에 나오는 이런 거짓, 허위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판결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저 사법 리스크 비교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실 때는 그러네. 저렇게 많이 트럼프도 거짓말도 하고 죄도 많은데 왜 뽑아줬지? 미국의 정치 문화와 선거 문화가 다르다는 거기에서 기인해서 지금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별명이 참 많습니다. 당내에서 여러 사람들과 비교하는 목소리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의 비교도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 과거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제가 워낙 이분의 정책이나 아니면 삶의 여정이나 미세하지만 많이 닮아 있고 결국 그 길을 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깃발이요 상징은 단연 이재명 대표입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되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아까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도 했었고 손흥민, 또 아버지, 또 과거엔 또 뭐 차은우보다 잘생겼다 뭐 그런 발언도 있었어요. 송영원 대변인 보시기에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를 결사로 옹이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아까 잠깐 뭐 위증교사 사건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목소리만 들어보면 이게 균열이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지금 바다 밑에서는 빙산이 녹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최근 SNS가 하나 있었는데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 이재명 대표 선고하던 날 그 법원 앞에 그 시각에 도열해 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70명 정도가 갔는데 그 영상에 정청래 의원의 얼굴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본인이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은 법원에 가다가 차 안에서 비보를 듣고 차를 돌렸다. 차가 막힌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안 갔는지 못 갔는지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뭐 굉장히 궁금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물밑에서는 민주당에서도 많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게 명분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재판 판결 내용을 보면은 민주당 스스로도 지지층에게 단합을 요구하기가 대단히 면고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등장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등장하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요 굉장히 많은 거리감이 들 거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무슨 그 허위사실 공표를 했습니까? 위증교사를 했습니까? 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같은 걸로 재판을 받았습니까? 전혀 사안이 다르거든요. 예. 결국은 국민들 또 유권자 또 지지자들의 평가가 알려주겠죠. 예. 저희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소식은 바로 이 주제입니다. 7불사 홍매화가 비문명이다.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문제로 학내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경찰이 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발언이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너무 경솔하게 발언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여성 인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의심이 가고. 자, 김진욱 전 대변인. 지금 현재 동덕여대가 학교 측과 학생들의 그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집기를 부수기도 하고요. 동상에 흉상에 오물 테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SNS 글을 남겼는데 자,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정당한 시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비문명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준석 의원이 20대 남성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저기에 왜 관여를 했을까? 물론 이제 본인의 그 평소의 관심사하고 맞닿아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이것은 학내에서 학생과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장을 먼저 만들라 이렇게 주문하는 게 먼저였지 않았을까. 지금 이 문제는 사실 학교 측이 학생들하고 충분하게 대화하면서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과정을 논의하고 모색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학생들과의 대화를 먼저 하기보다는 먼저 이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기정사실화하고 그걸 추진하다가 지금 학생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힌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정치권 인사가 이 문제에 관여를 한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 무슨 또 뭐 페미니즘 뭐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지금 이 문제는 물론 이제 앞으로 지금 학령 인구의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 뭐 학교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과거 이 학교가 설립 취지부터 지금까지 지켜왔던 학교의 전통 이런 것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 방법을 찾아 나가는 길 이런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소한 평론가. 네. 그렇게 장혜영이죠. 전 정의당 의원이 홍매화를 꺼내들면서 바로 반박했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SNS에 보면 자 비문명하면 이준석이죠. 여대 기습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비문명인지 7불사 홍매화가 비문명인지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면 압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참 의원이 좀 뼈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 7불사 홍매화 저 사건이 그야말로 최근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의
그 공천 거래 의혹 둘러싸고 핵심이 아니었습니까? 예. 저 이해하지 못할 좀 기괴한 모습이었다는 새벽 4시. 새벽 4시에 저 설명을 저 사진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지금 동동여대 비문명이라고 지금 학내 갈등을 지금 공격하다가 좀 되치기를 당한 것 아닌가 싶은데 이준석 의원이 요즘에 답답한 마음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은 요즘 같을 때 괜한 저런 그 이른바 좀 말 한마디 거드는 게 오히려 더 본인에게 좀 더 뼈아픈 지금 되치기로 돌아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준석 의원이 그러면 이 홍매화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었죠.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라디오에 나가서 홍매화 사건은 이런 거였습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거기 한 2-3시간 떠들고 그 운전해서 내려간 당직자도 쉬어야 되니까 2-3시간 휴식하고 4시에 올라온 겁니다. 예? 그때는 홍매화인지도 몰랐어요. 뭘 갖다 놓고 뭐 온 김에 기념식수 한번 하시죠 그래가지고 하고 간 건데 처음에 주술 얘기하는 분들이 있길래 이게 주술이라고 주장하려고 그러면 예전에 뭐 대선 때 있었던 걸 왕자를 그렸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매화는요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유교적인 꽃이에요. 매화는 유교적인 꽃이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비문명인 것 같습니까? 시위가 비문명입니까? 아니면 홍매화 심은 게 비문명입니까? 자, 이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저희가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주장하면서 격분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북전단 안에 실려온 초코 과자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 초코 과자 어떤 건지 저희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나왔던 발언부터 확인하시죠. 장마당에서 그거를 구입을 해서 한번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너무 달고 진짜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내 생에 이런 것도 다 먹어볼 수 있구나. 2012년도부터 그 초코파이 장사를 개성공단 상품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중에 초코파이가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수요가 높았거든요. 수요가 너무 높다 보니까 개성공단에서 주는 사람들 자체가 저한테 계속 값을 올리는 거예요. 예, 임주혜 변호사. 그러니까 우리가 날려보낸 대북전단 안에 전단지와 함께 초코 과자, 여성용품, 의약품, 그 상비약들이 들어있어요. 아마 정말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김여정 부부장은 똥개도 안 물어갈 더러운 오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사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지금 오물 풍선 보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쓰레기만 잔뜩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대북 전단을 보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을 한 겁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굉장히 언성을 높이면서 이걸 오물짝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 안에는요. 초코파이, 뭐 여성용품, 그리고 어린이 상비약 같은 어찌 보면 북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 이 초코과자, 초코파이가 눈에 띄는데요. 예전부터 이 초코파이가 북한에서 인기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개성공단에서 이제 초코파이를 이제 근로자들 간식으로 이렇게 제공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인기를 끌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먹고 가지고 나와서 북한 내에서 실제로 거래가 되기도 했고요. 장마당 시장에서도 파는군요. 그렇죠. 심지어 이 개성에서 먼 곳으로 가면 하나에 1,000원 이렇게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북한 주민들을 동요시킬 수 있는 이 초코 과자까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어찌 보자면 이것이 두렵다는 표현을 이렇게 또 강도 높게 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추측도 가능하게 합니다. 사실 북한에서 저렇게 초콜릿 단설기라는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초코 과자에 지금 보면 화면으로 봐도요. 어떤 게 우리나라 건지 금방 확인이 가능할 정도니까 결국은 남한에 있는 어떤 이 물건들, 품질 좋은 것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면 그것이 문화와 뿐만 아니라 이런 식문화 이런 것들도 북한 주민한테 넘어가면 좋을 게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문화의 힘이 상당합니다. 실제로 이 초코파이 단순히 과자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요.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의미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상시에 먹을 수 있다는 이걸 간식처럼 누구나 먹을 수 있다는 어떤 남한에 대한 동경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계하는 것이라고도 보이고요. 실제로 이전에 총상을 입고 귀순한 이 북한 병사가 한국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이
초코파이 먹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기도 하고 동경하는 그런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이렇게 강도 높게 이 부분을 비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좋은 거 줘도 문제를 삼는군요. 자, 올해로 아웅산 테러 41주기입니다. 마지막 생존자였던 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이 오늘 별세했습니다. 저희 채널A 방송에 2013년에 나오셨었는데 그때 음성 준비했습니다. 제일 크게 다친 데가 머리. 석가래가 전부 무너지만 그 타격으로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 예. 저는 이제 머리를 많이 다쳤고 또 이 허벅지하고 손에 관통상 이 한쪽 고막이 터졌고 그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 쇳가루 폭탄 쇳가루가 이 피부에 많이 박혀가지고 이걸 일일이 끄집어낸다고 좀 고생스러웠습니다. 예, 최선 평론가. 저 화면으로 얼굴 보셔서 많은 시청자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최 전 장관 별세를 하셨다고 하는데 아웅산 테러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유, 제 기억 생생합니다. 1983년 10월이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저게 그 당시 이제 버마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미얀마 내에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공식 방문이 있었는데 저 미얀마 그 바로 그 저 아웅산이라는 저 장소가 국가 순국 영령들만 있는 그 성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북한 공작원들이 미리 가서 폭탄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전두환 대통령 본대 일행이 30분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대사 일행 도착했을 때 북한이 대통령인 줄 알고 폭탄 터뜨려가지고 우리 15명 가까운 정말 많은 우리 고위직 인사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유일하게 두 분이 살아남았죠. 최재욱 전 장관과 이기백 전 합참의장이었는데 그 두 분은 살아남아서 지금 그 최종적으로 돌아가신 거죠. 합참의장 이기백 합참의장은 2019년도에 돌아가셨고 이번 최 전 장관은 2년간 뇌경색으로 투병해오다 오늘 자정쯤에 운명을 달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게 북한의 계획된 테러였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끝까지 인정 안 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 현장 공작원들이 체포됐는데 끝까지 이 사람들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한 명은 죽고 두 명은 살아남아서 끝까지 이제 사형당하고 마지막에 이제 2008년에 옥살을 했는데 북한은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테러 집단이라고 인정되게 됐고 그다음에 정말 비문명 국가로 테러 지원 국가로 그렇게 국제적으로 인식된 겁니다. 예, 사실 저희 사망자 명단도 준비했는데 굉장히 많은 부총리, 장관, 실장, 의원, 수석 많이들 운명을 당시에 달리했습니다. 동아일보에 나온 사진들만 흑백 사진만 보더라도 당시에 처참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천안함을 인정했습니까? 6.25 남침을 인정했습니까? 북한은 그러면서 왜 무인기 보내놓고 남한테 인정하지 않느냐고 큰 소리를 치는데 본인들 잘못부터 반성하고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예, 전설의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 어제 19년 만에 돌아와 경기를 치렀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You know, 58, a lot of people thought you shouldn't be here. A lot of people thought you'd be done and dusted in the first round. Do you feel like you proved the world wrong, that you could at least go 8 rounds with a younger man? I didn't prove nothing to anybody, only to myself. I'm not one of those guys that look to please the world. I'm just happy with what I can do. 임 변호사님, 58세요? 그렇습니다. 타이슨이 1966년생입니다. 내년이면 우리 나이로 환갑입니다. 참 대단하죠. 이 타이슨이요. 본인보다 31살이나 어린 27살 유튜버 출신 권투 선수 제이크 폴과 8라운드 대결을 펼쳤습니다. 원래는 한 라운드에 3분씩 펼치는 것인데 고령인 타이슨을 고려해서 2분씩 총 8라운드를 경기를 했는데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3대0 판정승으로 타이슨이 패했지만 그래도 정말 투지를 보여줬다 이런 평가 받고 있습니다. 대전료를 얼마나 받은 거예요, 타이슨? 대전료가 엄청났습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짧은 16분 경기였는데 타이슨이 받은 대전료가 무려 280억 원이기 때문에 1분당 17억 원을 벌어들였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1분당 17억 원. 펀치를 몇 번 날렸는지 계산해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요일에 보내드린 뉴스탑10 마치겠습니다. 이어진 뉴스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